최근에 좀 보도가 많이 된 그런 판결인데요. 요즘 워낙 또 이게 깡통주택, 세입자가 거기 들어가서 손해보고 나오는 그런 지금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 많죠. 판결이 이제 주목을 받아서요. 뭐 사실은 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법리적으로 특별한 뭐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부분이 이슈가 되니까 네. 그 부분이 많이 부각된 것 같은데 네. 깡통주택에 이제 입주해가지고 그 보증금 못 받아 나오는 네. 그 세입자가 손해본. 예, 중개업자 상대로 이게 당신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 소유자가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게도. 소유자는 이제 부도가 나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실제 배상을 받기 위해서 중개업자하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중개 그 보증보험 가입한 보증보험 회사 상대로 이제 했는데 그 일부 이제 중개업자 책임이 인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아우, 책임져야죠. 예.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많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법리적으로는 그다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관심도 많이 받고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요즘 상황에서 그런 사건이라 어떤 판결인지 또 의미가 뭔지 그런 걸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사건은 이제 중앙지법에서 올해 작년이네요 벌써. 네. 22년 11월 30일 날 한 달 반 전. 선고된 그런 판결이고요. 네. 이 판결문 내용 좀 보시면 이게 벌써 임대차 계약한 지가 15년이에요. 오래됐죠. 오래됐네, 진짜. 재판은 이 사건 번호 보시면 21가단 5067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건 번호의 의미는 21년에 제기된 사건을 부여하는 거고요. 네. 21년에 제기됐는데 그 22년 연말에 가서 선고된 1심 판결이 아이고. 그런 사건인데 또 따져보니까 임대차 계약은 15년이란 말이에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15년에 들어가서 거의 이게 또 뭐 항소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10년을 고생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입자가 이제 15년에 그 피고 B 중개업자입니다. 중개업자. 예. 소개로 지금 구로구에 있는 어떤 건물 아마 느낌상 빌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아닌가 싶은데 지하 1층 지상 8층 그죠. 이거를 이제 한 호실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그다음에 계약 기간은 2년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빌딩에는 무려 70개 정도. 와, 진짜 호실이 큰 거예요. 큰 거죠. 있었어요. 그런데 게다가 그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그 빌딩에는 이미 채권 최고액이 한 22억이나 되는 그런 저당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그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 내역을 중개업자한테 설명을 못 들은 케이스인데 네. 지금 재판이 돼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이 경매까지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확인한 결과 이 빌딩에는 이 세입자들보다도 앞선 보증금 선순위 보증금 먼저 받아갈 29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당이 22억 정도. 그다음에 선순위 세입자가 이미 29억 정도. 이런 이제 그 건물에 한 호실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가 다세대 다가구 이럴 때 다가구 건물 소위 말하면 그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돼서 개별 등기가 안 된 그런 이제 건물이라서 이런 건물에는 이제 중개업자가 그 중개를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건물이 통째로 이게 경매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씩 쪼개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세입자들 보증금이 나중에 지금 들어가는 세입자하고 그 경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과연 얼마쯤 되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이제 판단하에서 책임 인정된 그런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또 써야 되는데 그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내역도 없었고,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 발생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 건물 통째로 된 건물에 들어갈 때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이 나보다 먼저 받아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뿐 아니라 나보다 뒤에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그렇죠. 배당은 내보다 먼저 가져가. 선순위로 가져가는 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법원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다. 고질 안 했군요. 뭐 이제 보통은 중개업자들이 말로 고지했다고 하죠. 말로는 고지했는데 설명서에는 안 썼다. 확인 설명서에 안 안 썼다.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년도에 이게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낙찰이 48억 정도 됐습니다. 아, 지금 근저당하고 선순위 세입자들이 합하면 52억 되는데 네. 48억에 낙찰이 됐네. 예, 48억 약 49억 정도인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낙찰이 됐는데 그 배당, 그 배당은 일단 저당권, 이게 이제 아마 저당권자에서 이런 유동화책 회사 이런 걸로 보통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 그 회사가 먼저 다 받고, 그 다음에 원고보다 선순위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들 이 28억 정도를 받고 와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들. 싹. 네, 소액 임차인들도 한 2억 2천 정도 받고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되면서 게다가 회산지 그 임금 채권이 또 있었다네요. 그게 한 1,000만 원. 이건 의미 있는 크게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그 세금. 당일세. 그리고 세금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보험공단. 요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뚝 가져가니까 원고한테는 이제 배당이 하나도 안 된 거죠. 한 푼도. 네, 한 푼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딱 보증금 1억을 다 날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업자 상대로 할 수 없이 또 중개업자가 가입한 보험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인이 이제 다른 호실들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런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중개사로서는 호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70개면 많죠. 많죠. 그래서 이게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일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원고, 이 사건 당사자의 원고도 1억 주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혹시 이게 다른 세입자들도 1억씩 주고 들어갔다면 70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전체가 나처럼 보증금일지 아니 월세가 섞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대충 파악해야죠. 그냥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로도 당연히 알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또 앞으로 또 소액 임차인도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보증금 받아 나가는데 어쨌든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다 소액이면 그분 싹 받아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나중에 경매대에서 확인해 보니까 소액 임차인이 한 2억 2천인가요? 그 정도 먼저 받아가 버리는 꼴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중개업자로서도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이다. 그런데 이 중개 확인 설명서에 아무런 기재가 안 됐다는 거는 부실하게 됐다. 부실하게 확인 설명이 됐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앞에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소액 임차인이 앞으로 어느 정도 될지 이런 부분을 다 따져보고 따져봐야만 그게 내가 지금 들어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지 못 받을지 그런 부분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꼼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라고 해서 책임을 인정을 했어요. 대신에 그 책임 제한 이제 과실상계 부분인데요. 책임 제한을 인정해서 중개업자 책임은 40%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아하. 40% 정도면 어떻게 관례로 보셨을 때 많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적게 나온 건가요? 뭐 관례대로는 나왔고요. 그 정도. 나온 거고. 제가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뒷부분에서 좀 상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이 사건이 조금 여러 가지 좀 이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 사건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중개업자 책임 또 실제로 또 우리가 세입자가 들어갈 때 뭘 중요시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개별 등기가 된 건물이 아니라 통째로 하나의 등기가 돼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다가구 건물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이제 개별 등기가 된 오피스텔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집주인 혼자 통으로 통으로 그냥 등기된 오피스텔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어쨌든 하나의 등기가 된 건물이라서 내가 나중에 보증금 제대로 경매 들어갔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은 이미 들어간 세입자들 그렇죠. 또 향후에 들어올 소액임차인들 소액임차인들. 그런 부분들하고 좀 관련이 따져봐야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중개업자로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는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 아파트처럼 한 호실을 그냥 개별 임대차한다.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옆집에 뭐 재당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죠. 소유자가 갔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몇 명 있는지 그렇죠. 뭐 얼마에 들어왔는지 필요 그렇습니다. 없죠. 소유자가 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사실 논외가 돼 버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판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했냐라는 부분을 이제 따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상당히 큰 건물이고 호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인 설명이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확인이 부실했다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것 같죠, 그죠? 네, 당연한 것 같은데 실천이 안 돼요, 이게. 왜 실천 안 될까? 실천이 안 그리고 그 임대차가 얼마에 됐는지를 또 볼 수가 없으니까 중개사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랄까요? 이게 그건 맞는데 중개업자가 그거 내가 확인하려고 해도 주인이 안 가르쳐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볼멘 소리를.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는 그 건물주의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찰을. 네. 그러니까 이 호실을 계약하는데 다른 수많은 이 같은 경우는 70개 되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서를 좀 확인해 보자라고 하게 되면 주인이 당신 미쳤냐고. 귀찮지. 나 여기서 안 한다고. 그냥 내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안 되니까 중개업자가 그 말을 못 하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러면 법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중개업자가 그 임대인 협조를 못 받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임대인한테 협조를 구했는데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하더라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임차인한테 설명을 하고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그 배당 과정에서 경매 과정에서는 당신한테 선순위로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이 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가구가 이게 통으로 돼서 경매할 때 순서 배당을 누가 알아요, 그죠? 그렇죠. 웬만한 임차인들이 네. 부동산 아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지가 안 된 부분을 법원이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타당하고 또 중개업계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급급해가지고 거래에 급급해가지고 그 부분을 임대인 눈치 봐가면서 이야기를 못하는 것은 그거는 전문가답지 못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좀 얘기하면서 그러면 뭐 반월세로 가든지 소액 보증금 받을 정도 보증금을 넣고 월세로 해라고 전문가적으로 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세랑 당연하죠. 월세랑 권하면서 선택해라 이런 위험이 있으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주인이 전세를 원하는 거예요. 많이 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개업자는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전세로 놔달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세입자의 그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 그러면 반전세 이런 부분을
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계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수수료를 못 받으니까 그냥 대충 해버리는 겁니다. 설마 하면서. 그게 이제 업계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판결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이게 그 다른 세입자, 다른 호실들의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아무 없었지 않습니까? 계약서도 없고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없는데 중개업자들이 그건 구두로 좀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을. 그렇죠. 무조건 서면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확인 설명서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여기다 기재해라라고 법으로서 딱 그 의무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선순위 세입자들의 다른 호실들 보증금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재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 성격이 기재가 됐을 법한데 나는 말로만 했다 그러면 안 믿는 거죠, 법은. 그렇죠. 예.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중개업자들이 이제 일반인들, 중개 의뢰인이죠. 일반인들하고 비교할 때는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안 적게 되면 나중에 그게 이슈화되고 문제가 돼서 내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앞가림을 위해서라도 기재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말을 했다면 말을 했는데 못 적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야지 나의 그 과실도 면책도 되고 떨어지고. 그렇죠. 책임도 없어지거나 덜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중개업자가 말을 해놓고 그걸 안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로서는 갸우뚱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손해액을 이렇게 40%로 한정한 거, 그리고 과실상계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중개 전문가인데 중개사인데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부동산 운영하는 분인데 이런 거 안 했다면 더 책임이 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질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 주고 맡겼는데 내가 그걸 저 사람 못 믿어가지고 나도 확인해야 되는 의무. 확인 안 했다고 그래서 내 과실을 이렇게 그 공제해버리는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감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실상계 기능 중에서 손해 분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해 분담. 어떤 사고가 터져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분담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동차 사고도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되죠. 근데 중개사가 받은 수수료가 이제 얼마 안 되니까 그 수수료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책임을 지운다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중개하는 맛이 안 나죠. 예. 그래서 이 과실상계가 이제 그 조금 그 전문가의 어떤 그 책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만 손해 분담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과실상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사건뿐 아니라 과실상계를 좀 보편적으로 하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사고의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중개업자가 전문가다 보니까 그 전문가의 책임을 조금 더 많이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50% 이상. 이상. 그죠?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더 잘못했냐라고 하면 중개업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전문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 책임은 그러면 50% 이상은 져야 돼. 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어떤 룰이 실무상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은 왜 그러면 중개업자 책임이 40%밖에 안 돼. 반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요거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재판부가 그 특정 다가구에서 특정 호실 들어가는데 다른 그 호실들 임대차 내역을 중개업자가 좀 이렇게 확인하는 것은 또 그 확인하려고 시도하고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어렵죠. 자기의 자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임대인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그 부탁을 하는 순간 계약이 깨질 수 있는 약간 그런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좀 있어서 현실적으로 약간 현실적인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중개업자 책임이
조금 옛날부터 50% 미만이었어요. 아, 조금씩 봐주는구나. 예, 이게 이런 사건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 수십 년 전부터 쭉 돼 왔는데 경우에 따라서 뭐 중개업자 책임 20%에 한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아주 적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판결이 10년 전에 났을 때는 중개업자가 그 말하고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개업자 책임이 20%에 한정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이 40%를 인정한 부분은 많아진 거네요. 요즘. 조금 많아진 거죠. 이제는 중개업자가 그걸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조금씩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이 임차인들도 조금 부동산을 좀 알고 깡통 전세가 너무 많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시세를 조금 파악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 자기 소중한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기 돈은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세 파악을. 그냥 개별 등기가 된 호실들은 사실은 뭐 시세 파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당권 빼고 뭐 이런 등등 해서 계산하기가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건처럼 이제 다가구 아니면 통째로 된 등기된 건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복잡해요, 사실.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세입자들이 내 배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을. 왜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왜 먼저 가져가를 그렇죠.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하지만 그래도 이 깡통 빌라도 깡통 전세 많잖아요. 요즘 뭐 빌라 왕, 빌라 신 이래가지고 진짜 좀 그 시세를 좀 파악하는 그런 거 좀 뭘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진짜 좀 더 발품을 팔면 되는데 그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사건처럼 이게 깡통 주택 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시세 파악만 하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 다 아니란. 그러니까 이게 확인 설명이 뭔가 좀 부족한 겁니다. 아니란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중개업자들도 이제 지금 이게 집값이 마냥 뭐 유지되거나 올라갈 걸로 생각했다가 지금 확 떨어지니까 이게 그 세입자 피해뿐 아니라 중개업자한테도 불똥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는 중개업자들도 많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계약한 사람. 그렇습니다. 임대인들도 지금 뭐 전세값 떨어져서 이자도 높아지고 그래서 그렇죠. 똥줄 타지만 그렇습니다. 임차인들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똥줄 타고 중개업자는 그걸 중개해줬으니까 똥줄 타고. 그 똥줄이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똥줄까지 되는데요, 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건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우리나라 전세 제도 자체를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만 있어요. 세계에서. 참,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고. 이게 유일한 제도인데, 이상하거든요, 사실. 집값에 거의 육박하는 보증금을. 그러니까. 집주인한테.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집주인한테 덕 줘가지고, 그 다음 또, 운이 좋으면 또, 그걸 그대로 또 받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받아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안젤리나 졸리가 와가지고 그 자식 우리 연세대인가? 맞아. 네. 보증 너무 좋은 제도라고. 그러니까 놀랬다고. 안젤리나 졸리는 다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떼어먹었으면 재밌겠다. 거기서도 집값이 좀 내려가서 안젤리나가 뭐 전세 사기 당했다. 야, 이 시대에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은 제도라고 아마 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조금 그 위험할 수 있는, 이상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전세를 뭐 부득이하게 만약에 단번에 근절되지는 않으니까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전세를 한다 그러면은 시세 파악하는데 훨씬 더 옛날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낮게. 더 낮게. 큰 돈이 가는 만큼 웬만하면 이제 반전세를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부득이 전세로 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시세의 접근은 되게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5, 6 자기가
조사한 시세의 한 60%, 50% 이렇게. 맞습니다. 예. 네. 원래 이제 우리 옛날부터 이제 공식이 임대차 할 때 안전한 임대차의 공식이 시세에 비해서 한 70% 정도 내 보증금하고 저당하고 합해가지고 70% 미만이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50%, 60%로 조금 낮추라는 거죠. 예.